예, 안녕하세요. 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못 판단해서 지금 뭐랄까 시행착오나 노력의 낭비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일단 요번에 6월 평가원 난이도가 이제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어, 오답률 50% 이상의 그 변별력 갖춘 문제 개수로 보면은 작년 수능 문제가 요게 6문항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요게 12문항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중에서 50% 이상 중에서 70% 이상의 문제가 하나, 그 다음 또 80% 이상의 문제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1등급 그 비율이 한 4%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전에 5에서 12%를 왔다 갔다 널뛰기를 막 하다가 결국 4까지 주저앉았거나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수능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행된 이후로 가장 뭐 아이들이 많이 틀린 그런 시험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틀렸다라는 것과 난이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공부를 안 한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많이 틀린 문제가 꼭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70% 이상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뭐 3월, 6월, 9월, 11월 보면요. 1년에 70% 이상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예, 근데 요번에 6월 평가원 때는 이 50% 문항 6개 중에서 아니 12개 중에서 70% 이상 문제도 당연히 많았을 텐데 요게 4문제 또 80% 이상 문제가 2문제가 되면서 심지어는 여기서 한 문제는 역대 오답률 1위를 갱신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진짜 역대 가장 많이 틀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또 해설하고 애들 반응 등 이렇게 보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선택지 같은 거 제가 오늘 끝까지 다 꼭 빼곡하게 채우더라고요. 근데 약간 초짜인 티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앞에 주제 문제 뭐 이런 게 쉬운 게 있습니다. 주제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오류를 알고 극복할 능력이 있으니 미래 AI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럼 AI의 오류를 자기가 오류를 극복했는 것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지 뭐 다른 내용인지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출제자 그렇게 애매하면은 지문을 버리거든요. 다시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불도저처럼 그 애매한 내용을 선지에 담느라고 선지를 칸을 넘겼어요. 정답 선지가 이렇게 길고 오답 선지를 만드는데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우연의 산물입니다. 오답 선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이제 보통 출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복수정답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창작을 해서 그 남은 선지를 채웁니다. 뭐 영어로 된 거든 아니면 한글로 된 거든.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는 그 저희가 이제 완전히 창작해서 넣으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지우기는 쉽고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정답을 갖다가 아이디어 정답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대로 이 정답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오답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100% 정답에서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하나를 쓸데없는 말을 추가해가지고 선지 나머지를 채워버린 거예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다 매력적 오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주제 제목 찾기가 보통 그런 문제가 나와도 한 페이지에 4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보니까 네 문제가 다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 읽었던 지문들은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또 선지를 보면 또 선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문에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한마디로 조합하기 조금 힘들고 그 상태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답처럼 보이는 건 없는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맞는 말이 있어서 찍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빠졌다.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던 애들도 전부 다 이런 거 찍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출제자는 이 지문 내용 다 담아있지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데 살짝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게 내용 초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이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는 다 담기를 원한다. 포괄하지 못하면 지워야 된다 이건데 자기가 봤을 땐 정답처럼 보이는 거 없는데 얘는 분명히 맞는 말이고 지금 어딘가에 선명하게 나온 말이고 좀 핵심 비슷하게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은 잘하죠. 그래서 본문 밖의 내용
쓸데없는 얘기 들어가면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답처럼 보이는 거 없고 이건 어쨌든 맞는 말이고 예, 찍어서 틀리게 되는데 사실은 예, 다 포괄하지 못해서 전체 다 담지 못해서 틀리는 그런 코드가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 그러면 이 뭐랄까 이 주제 제목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시문 내용 한마디로 막 정리하고 싶은데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다시 읽고 싶잖아요.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일단은 대강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 특히 실력 있는 애들이 이거 이해 안 되면 불도저처럼 구구 밀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밀어서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살짝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다 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3등급 기준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혹은 공감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답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리스트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한 다음에 내려가서 다 담지 못하면 소거한다. 왜냐면 이게 제일 학생들 많이 찍는 거예요. 다 담지 못하면 지운다. 이 생각 선제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우고 정답에 대한 이해는 사실 좀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정답의 그 표현이 출제자도 생각해보면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써놨는데 아마 아이들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만의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내가 원하는 그 표현과 똑같을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답 소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밖의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그리고 다 담지 못하면 지우고 요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나 머리에 힘주고서 나 이렇게 치고 들어올 테니까 지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지워요. 예, 근데 학생들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읽고 결국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정답 맞추면 정답이 나오겠지. 근데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굉장히 좀 요즘 말로 기가 빠진다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후반부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난이도나 걸려야 되는 시간의 기준을 초과하면서 굉장히 허둥대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를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라는 그 선입견이 있었고 몇 년 동안 굳어져 왔고 또 내가 나름 성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이제 고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방식을 굳이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허둥대면서 애들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인 게 있는 뭐냐면 영어가 어려우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신호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오답을 가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답을 결정한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영어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상황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틀리라고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적용해서 몇 번의 실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틀리게 만들면 돼요. 그게 맞는 전략이지 이게 이제 영어가 어려우니까 영어를 많이 한다.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다. 단어를 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별로 가진 단어를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이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수능이 30년이 됐잖아요. 수능이 30년이 됐는데 우리 출제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은 이게 단어를 어렵게 하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단어를 함부로 어렵게 못하죠. 왜냐하면 수능은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단어 수로 출제합니다. 근데 변별력은 있어야 되겠고 어려운 단어 함부로 못 쓰겠고 빈도가 낮은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은 영어 단어 중에 latitu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latitude는 애들이 위도라는 뜻으로 위도 경도할 때 위도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문에 나오는 의미는 위도가 아니고 freedom, 자유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단어가 부족한가 보다. 역시 단어가 부족해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결국에 보면 변별력 갖춘 단어는 전부 다 생판 모르는 처음 본 단어가 아니에요. 아는 단어가 뒤통수를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이죠. 대비할 수 있는 거는 3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풀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비할 수 없는 거는 영어만의 그 클리셰, 영어만의 상투적 표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과거의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정답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모습이 정답인데 the one the world see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애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미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이미지는 객관적인 모습이 맞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이라는 말을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돌려 말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 world sees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다라는 느낌의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세상이 바라보다라고 한 단어씩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많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건 정답이었고, 오답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오답은 쉬운 단어 쓰고요, 쉬운 뜻 쓰고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직선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답 지우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되거든요. 출제자도 야, 딴 거 지워서 맞추면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거의 조롱하듯이 문제를 내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에 준비해온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 6월 평가원 때 제일 많이 틀렸다는 문제, 정말 이거 진짜 애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길 좀 바라는 건데, 순서 정하기 문제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네모칸에 첫 번째 단락 고정돼 있고, 그다음 A, B, C 중에 순서를 결정해서 뭐 BAC냐 아니면 CBA냐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근데 요즘 가끔 저하고 그 동창인 친구가 가끔 여기 설명 자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일찍 간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학부모로 이제 조우를 하게 되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내용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호주 원주민은 숲에 불을 질렀다. A번. 그러나 스톡맨의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애들 스톡맨 잘 몰라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동물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불을 질러서 봄에 풀이 자라도록 한다. 이 동물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목축업자입니다. 그 불을 지르면 나중에 그게 이제 비료가 돼가지고 봄이 되면 이게 풀이 잘 자라면 소들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불탄 지역에 풀이 자라면서 나무도 함께 자란다. 왜냐하면 이게 비료가 되니까 성장이 촉진이 돼가지고 불필요한 나무까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불을 지른다, 이렇게 나. 그들의 동물들이 돌아올 때 새싹이 먹잇감으로 준비가 돼 있으나 없애려던 나무들까지 너무 자라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A, B, C 중에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숲에 불을 질렀다. 스톡맨의 방식은 달랐다. 겨울에 동물 데리고 나가면서 다 불을 질렀다. 불탄 지역에 풀이 자라면서 나무까지 자라났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불을 지른다. 돌아올 때 먹잇감이 준비가 돼 있지만 없애려는 나무들까지 너무 자라버린 부작용이 생겼다. 자, 우리 학생들의 선택은 주로 이제 BAC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원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BAC가 여태까지 정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BAC를 한번 읽어보라 이거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뭐 이제 도박사에 오르죠. 그죠? 근데 이제 BAC 순서를 읽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럼 찍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보니까 숲에 불을 질렀다. 불탄 지역에 풀이 자라면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나무도 자라나. 이걸 제거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근데 A번으로 가서 BAC니까. 그렇지만 스톡맨의 방식은 달랐는데 봄에 풀이 자라도록 했다. 그런데 나무들까지 너무 자라버렸다. 이러면 이제 BAC가 뭐 흔히 말하는 안 되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최근 한 5년 전부터 기존의 그 출제자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문제집 많이 쓰시고 하면 변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순서대로 읽어서 말이 되는데 정답이 아닌 게 1년에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읽어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래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상 연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시어 연결하고 형식적인 접점이 있습니다. 뭐 this 지시어라든가 뭐 however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영어 잘하는데 쭉 읽으면서 내용상 이거 연결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출제자는 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애들은 동등하게 보는데 아니에요. 출제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상이몽이 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세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A 단락의 내용을 읽으면서 핵심을 잘 간추려요.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끊기니까 이 내용이구나. 핵심은 간추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을 보면서
뭐 this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정답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출제자는 야, 발 앞에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애들은 본능적으로 핵심을 간추린 다음에 그 다음 첫 문장 읽으니까 되거든. 아, 맞았다. 이 사각지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매년 거의 뭐 6월, 9월, 11월이면은 그 중에 2번 정도는 이 상황 때문에 틀립니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서 학원에 다니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 치유가 되는 거지. 이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출제자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고 생각 따라잡기예요. 생각 따라잡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게임의 규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이 그래도 9월 평가 끝날 때쯤 되면 생각의 전환이 좀 찾아옵니다. 본인이 그 습관을 버릴 수 있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문제야.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근데 고1, 2학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고3 때는 틀리라고 문제를 내니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여기 앞대가리가 맞으면 또 뒤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무시하면 여기 또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 연결되지만 가만히 읽다 보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 딱 됐어. 그러면 이제 한 군데 초점 맞추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면서 이런 오답이 발생합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역추적을 해서 앞에다가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뭐냐면 바로 앞 문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딱 제거가 되는 거죠. 그 역추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this가 이제 어떤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면 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 고통을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면은 또 끝 문장만 보게 되면 경우 수가 확 줄어들면서 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이 뒤에 내용도 고려하게 되고요. 여기도 바라보니까 사각지대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순서 정하기는 그래서 뭐 역추적, 필기, 소고 요걸로 웬만한 어려운 문제가 큰 이상 없이 계속 쉽게 풀립니다. 영어가 노력의 역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막히고 정말 고민스럽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선지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어떡하지?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게 말로 이게 느낌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느낌을 알고 있는 거랑 말로 표현한 거 천지차예요. 말로 딱 쓰면 말이 칼입니다. 오답이 순식간에 다다닥 지워져요. 미묘한 차이까지.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풀고 있다. 이거 좀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나 스톡맨의 방식은 이전과 달랐어.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면 이전의 방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내용 보니까 A, B, C가 전부 다 이 스톡맨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럼 저희가 솔직히 이전의 방식이 예인 것 같은데 이 방식이 다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B, C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번 앞에는 저 첫 번째 단락밖에 안 돼요. A로 시작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났는데요. 선택지를 보면 A로 시작하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시간이 안 걸리죠. 어떤 사람들은. 작년 수능 문제 마찬가지예요. 거의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수능이 30년 지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비열하다 그랬나 좀 비겁하다 그랬나 이 정면충 뭐 정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나머지 안 되니까 정답 이게 거의 대부분 문제의 코드가 됐어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야 여기 들어가면 순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 골라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마치 아이들한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코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절대 없죠. 출제자는 유일한 정답만 추구합니다. 근데 애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얘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선택하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본능과의 싸움인데요. 그나마 이게 정답 아니야? 다 오답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찍는 게 훨씬 낫죠.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곧 죽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못 찍겠다 이거죠.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으니까 찍어서 틀려라. 이거예요. 100% 정답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걸 향해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숙달이 좀 돼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학생 틀린 이유가 BAC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A로 시작한 선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로 정답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원에서 그 ACB 무조건 정답 아니야. 그래서 문제 받자마자 1번 X 요거부터 시작한대요. 거의 조건 봐서 난 몰랐어요. 이게 재작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최초로 ACB 정답이 나옵니다. 지문을 반만 읽어도 정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인데 선지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재 한 챕터는 선지에 대한 편견을 버려서 ACB가 정답인 그런 문제들만 들어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거든. 마음의 위안을 주고. 저희가 인지 능력이 고갈되고 주제 제목 찾기 힘 빼고 되면은 뒤에 가서 본능적이고 쉬운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받게 되죠. 본인이 이런 느낌이 있어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주제 제목 찾기에 힘 빼지 않으려면 저희가 정한 그 행동의 프로토콜 딱 지켜가지고 당황 없이 돌발 상황 없이 정해진 대로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것만 다 담아야지 하고서 다 담지 못하면 지우고 밖에 내용 있으면 지우고 정답 선택지는 별로 이해는 사치다 그리고 딱 찍고 넘어가고 그럼 계속 맞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계속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재밌어요. 그냥 기대가 되고 딴 애들하고 내가 차이가 난다는 이게 생각의 차이 또 관점의 차이 어떤 식으로 보면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거의 한두 줄만 읽어도 바로 내용 파악이 거의 돼요. 거의 되고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온 애들도 선택지 판단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택지를 한 덩어리를 보죠. 슉 이렇게. 근데 출제자는 영어를 못해갖고 한 단어씩 의미 부여합니다. 한 단어 차이를 이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마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죠.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면. 예전에 그 타일러라고 방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송하는 미국인인데 이 사람 지금 유튜브 보니까 엄청 자기 수능제 못 풀겠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이 비판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제가 영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퍼즐이고 이 퍼즐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릴 겁니다. 뭐냐면 빈칸 문제인데 이번에 31번 문제거든요. 31번 문제가 이게 오답률 84%면 이것도 그래도 역대 한 3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놀라운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방금 전에 봤던 순서정의 문제가 역대 오답 1위를 갱신했습니다. 얘도 거의 역대 오답 1위하고 비슷해요. 배점이 영어에 3점하고 2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점이었을까요? 두 문제가? 두 문제 전부 다 2점입니다. 역배점이죠. 우리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초보 운전 아닙니까? 저도 급정거 몇 번 했는데 오늘 올 때 초보 운전 너무 두렵습니다. 예,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할 것 같은 딱 멈춰버리고 삶의 질 막 떨어져. 2점짜리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틀 거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수능에서도 보면 갑자기 막 새로운 트렌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보면 역배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점을 보니까 본인이 읽었을 때 좀 이해가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한 3점 주고 뭐 이거 쉽게 풀 수 있잖아. 이러면 2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제가 이제 여기 한글을 한번 적어서 한글과 영어 좀 섞어봤는데 아날로그에서는 정보와 매체가 하나 묶여있다. 이 칠판도 아날로그 매체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라지면은 이 정보 사라집니다. 어디 뭐 CPU나 램에 담아놓으신 거 아니죠? 디지털에서는 미디엄 매체가 is not part of 빈칸.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매체 종류와 관련이 없고 컴퓨터는 동일 정보에 동일 반응하고 저장 장치는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정보 보존을 위한다면 저장 장치 바꿔야 된다. 하드디스크 시간 지나가면 수명이 다하거든요. 그럼 보존해야 할 것은 저장 장치가 아닌 정보다 이렇게 나와요. 애들은 쭉 읽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저 마지막 정보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출제자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빈칸의 주변 얘기가 훨씬 관심사예요. 예를 들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에요. 제 이름 고정재인데 고정재는 빈칸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변에서 고정재는 잘생겼단 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밑에서 고정재는 좀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답이 딜레마 상황이 되죠. 실력이 떨어진다가 정답이야 아니면 잘생겼다가 정답이야. 그러면 출제자는
지금 여기 이 흐름에서는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중이니까 이 타이밍에는 칭찬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만 걔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선택지에 이런 게 나와버리면 실력이 없다 나와버리면 진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요것만 들었으면 오답이죠. 요게 꼭 칭찬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굉장히 자의적이지만 일관되게 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게 여기서 한 얘기하고 여기서 한 얘기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맞추더라고요. 자,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매체는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하니까 뭐 떠올릴 말이 없어요. 애들 순진하게 내가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뭔가 느낌이 떠올리길 바라는데 이제 그 순진하게 접근하면 좀 떠올릴 말이 없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냅다 선지로 내려갑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플랜 A는 여기 빈칸에 들어간 말을 확정시키는 건데요. 그게 안 되면 플랜 B는 선지가 아닙니다. 이 선지로 내려가는 거 요것만 막아도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플랜 B는 뭐냐면 이 문장 전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빈칸 문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는 어떤 설명 대상이나 아니면 뒤에 설명 대상 이런 거 잡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보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빈칸을 초월해서 내용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또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다. 요번에 여기 시대인재 원래고사 나온 문제인데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중고차 구매자는 빈칸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중고차 구매자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돌발 상황이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for example을 보면 예시니까 앞에 있는 주제 내용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중고차 구매자가 빈칸에 달한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 시장에서는 품질이 안 좋은 거는 유통이 되고 품질이 좋은 건 유통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하면 되구나.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중요한 이게 필살기인데요. 빈칸을 초월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애매한 표현들을 다 합쳐서 이 문장 자체는 이런 내용이 돼야 돼. 영어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풀거든요. 큰 흐름을 보고 손바닥만 치면 무슨 색다른 내용이 있겠습니까? 어딘가부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거나 한번 꺾거나 하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간 말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문장 전체의 내용만큼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 내려간 매력적인 오답이 다 당하죠.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다 끌어안아 버립니다. 딱 필기를 하면은 여기서 벗어난 거 보면 바로 지울 수 있고 여기서 뭔가 빠진 거 있으면 바로 지울 수 있고 선집한다는 시간 자체가 안 걸립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진짜 드릴 건데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진화한 과정인데 수능이 진화한 과정인데 아마 더 이상 돌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들어간 말이 이제 떠올리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자, 디지털에서 이 매체라는 것은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놓고 선택지가 두 개인데 하나가 스토리지고 하나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입을 하면 대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애들 천재기 때문에 다 껴맞춥니다. 아까 전에 BA식 껴맞추는 거 보셨죠? 다 껴맞추고 정당화시켜. 됐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난 이유를 모르는 티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매체는 저장 장치의 일부가 아니다. 디지털에서 매체는 어떤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이게 둘 다 애매하거든요. 그죠? 근데 지문을 보니까 보존해야 할 것은 저장 장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아니야 해서 이제 요걸 주로 껴맞춥니다. 혹은 매체라는 거는 보존이 아니야 해서 보존할 게 아니야 해서 여기 보존이란 말을 정해놓고 내려오면 그나마 보존이 저장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얘를 많이 찍어서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지금 빈칸을 초월한 내용 확정 필기를 해볼 겁니다. 그 얘기는 요 밑에서 하던 얘기고 애들 정답을 찍었던 밑에서 했던 얘기고 그나마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걸 찍은 건데요. 사실 이 부분 흐름을 보면 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정보와 매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어때요? 매체가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는 동일 정보에 동일 반응한다는 얘기는 매체하고 정보가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이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디지털 매체는 정보와 별개다라는 얘기가 이 문장 전체 내용이 되면 되고요. not part of 빈칸이 정보와 별개다라는 뜻이 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정보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정보에 대한 얘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정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storage가 지워져요.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돼요. 근데요, 이거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말로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라 그러면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정답 자체가 정답이 확정이 돼도 사실 그 순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에서 일부분이라는 건 전체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한 몸이다, 일치다라는 걸 위해서 part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적인 표현 방식, 우리말도 가끔 씁니다. 예를 들면 a tool, 도구는 is part of a body.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다 라는 얘기는 문맥에 따라서는 도구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도구가 나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 돼요. 그죠? 도구와 내가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part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일체다, 한 몸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영어적인 표현이죠. 우리말 부분은 조금 안 그렇지만, 그죠? 그럼 애들이 이 정답을 진짜 100% 이해하려면은, 아, 그러네. 디지털 매체는 정보와 한 몸이 아니다, 별개다, 이런 뜻이 되네. part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이 part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part는 그냥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더 이상 공부하기 싫습니다. 만약 맞추신다 할지라도 초점 맞출 리가 없고요. 정답이 나올 거 예상할 수도 없어요. 영어적인 표현이죠. 우리말에서 chắc 가끔 쓰지만 한 몸이다, 일체다. 그죠? 어떻게 대비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통 정답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공부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게 될까요? 4개월 동안에? 언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빈도로 반복이 돼야 아마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 여기 관심 없어요. 난 par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 따로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part이라는 게 정답에 들어간 이런 뜻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에요. 예상할 수 없어요. 오답 속어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답은 확실하게 지어지도록 출제가 돼요. 대신에 내용을 확정시키고 내려와서 속어야죠. 대입을 하면 웬만한 애매한 차이는 다 꾸겨 맞춰서 그럴 수 있잖아 해버립니다. 저 밑에서 하는 얘기도 그럴 수 있잖아. 정답을 살짝 벗어나도 한 단어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천재기 때문에 다 껴맞춥니다. 방향이 차이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 상황에서 선지나 읽어볼까 해서 대입하는 순간 자 지금 저희가 part이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본문의 내용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 들어갈지 잘 모르는 거거든. 그 선지로 내려서 애들이 고르면은 자기가 이해되고 예상 가능한 것들을 주로 갖다가 꾸겨 맞추지 예측 불가능한 표현을 꾸겨 맞출 확률은 제로입니다. 저는 요거 빈칸을 초월한 필기 요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면 요게 본질입니다. 이거 연습을 매주 몇 차례씩 해서 뭐 한 6주 정도 연습하면 그 다음에 숙달이 되겠죠. 저는 횟수를 6번이나 보거든요. 숙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해야지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예전에도 2010년도에 영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애들 또 그랬어요. 단어 많이 외우고 어려운 단어 외우고 인문학 서적 읽어야 된다. 영어 공부 많이 해. 영어 공부 시간을 늘리자.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지문에 보면은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지금 이것처럼 주변에 있는 A라는 내용이 빈칸에 A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뒤에 딴 얘기 나니까 자르고 앞에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얘는 관련은 돼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먼 발치부터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죠. 어떨 때는 갑자기 대화에 껴들어서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근데 그 직업이고 워낙 이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애매한 데서 잘랐구나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무반응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어느 줄기를 발견한 순간부터 집중해서 쫙 읽어 내려가면 돼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2번 꺾어서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영어를 정말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갈 수 있어야죠. 반응하지 말 수도 있어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저희 같이 제가 이제 강남대성학원에 처음에 학원생활 시작했고 옆에 계시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들이 이거 내가 대학교 때 배웠는데 이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 얘기야 막 설명해줘 옆에서 정말 썰을 잘 풀어서 다 속아 넘어왔어. 구글 원문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다? 이거는 원문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문제도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빈칸을 초월한 필기. 예, 여기다 아까 매체 있었죠? 디지털에서 매체는 한 다음에 요 나머지 내용을 정보와 별개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시키면요. 오답은 대입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오답은 확실하게 지워지도록 확실한 이해가 되는 표현을 집어넣어요. 애들 오답은 쉽게 지워요. 정답 위에 큰 미련 안 가져야 돼요. 정답 위에 완전 내려놔야 돼요. 애들이 정답 위에 집착하죠? 시간도 버리고 틀리고 고통받습니다. 정답 위를 완전 내려놓죠? 그러면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너무 쉽게 풀어요. 자신감이 없죠? 정답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경험을 몇 번 쌓다 보면은 계속 맞추니까 재밌어요. 이거구나. 그 상황이 오도록 만들어주면 돌발 상황이 많이 싹 사라지죠. 근데 애들이 그 고집, 여태까지 풀던 그 패턴과 고집을 버리는 게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6월 평가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설득력이 좀 있게 될 거예요. 수능은 항상 그랬었는데 설득력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저는 매년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점수가 잘 나왔던 애들은 자신감이 있죠. 그죠? 저건 수능 아니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런 냉소주의가 있는데 올해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쾌적할 것 같습니다. 수업하기가. 저희 그 수업에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죠. 감정의 기억, 행복했다, 슬펐다 이 기억은 지나치게 많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학습 능력과 정보 추측 능력이 빈칸하다. 근데 애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은 지문에 보면 학습 능력과 정보 추측 능력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지? 선택지로 내려갑니다. 선택지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정답을 찍을 가능성 제로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감정에 대한 기억은 지금 이 지문 전체에서 뭐라 그랬어? 전부 다 똑같이 정확하지가 않고 불분명하다. 내가 옛날에 행복했는지 아니면 불행했는지 저도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다고 지금 느끼지만 그때는 사실 피곤했거든요. 엄마가 막 문제 풀라고 그러고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감정의 기억 빼고 나머지 내용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면 되지 않겠냐. 필기를 하고 필기라는 것과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필기를 했더라면 애들 중에서 제가 진짜 적고 내렸으면 지울 수 있었겠네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말은 칼입니다. 말로 정해놓은 이게 노하우예요. 내려왔어요. facilitate. 그러면 쉽게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학습 능력과 정보 추측 능력이 쉬워진다. 향상된다. 기억이 모호하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죠? 거기서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정답은 compromise입니다. 근데 애들이 compromise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타협이라고 해석하거든요. 타협 그럼 뭔가 좋은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compromise는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죠.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죠. 저희가 compromise 같은 단어는 정답이 많이 나와서 give up, 포기하다라든가 undermine, 파괴하다 이런 것들은 대비가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idiom, 우리가 idiom 그래서 수거로 나오는데 정답에 나올 때 idiom이 표현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diom이 그러니까 광범위한 표현 방식으로 나옵니다. 90%는 대비할 수 있어요. 알아보면 더 좋죠. 근데 대비가 안 돼도 오답 속어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내려면 1번 지금 오답 속어에 만족하느냐, 나 정답이 마음에 들어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빈칸 초월 필기 속어 이렇게 쓰면 맞췄겠네요. 제가 왜 허둥댔을까요? 이게 진짜 노하우입니다. 근데 말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차이입니다. 자, 오답 3위 문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문에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저도 몰랐어요.
나는 사람들 간에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에 관심 있어. 물론 차이점도 중요해. 그러나 나는 믿어 빈칸이라고.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믿는다라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공통점에 관심 있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 꺾어서 원점 내려왔으니까. 애들 다 알거든요. 이 느낌을 다 알면서 틀렸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킵니다. 야, 믿는다라고 쓰여있지만 무시하고 공통점에 관심 있다라고 써. 이렇게 필기를 시켜요. 몇 시간 연습했던 거예요. 내려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지울 수 있습니다. 1번, 차이점을 줄이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것이다. 차이점 줄이기 공통점이라는 말은 100% 정답이죠. 사람들이 노력한다. 쓸데없는 얘기 들어가면 이거 눈에 가시거든요. 예, 지울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야만 들으면 정답인데 진화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거 왜 들어가요? 지울 수 있죠. 그죠? 차이점이 중요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차이점 중요하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나 있으니까 이 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답은 공통점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럼 뭐야? 공통점에 난 관심 있고 공통점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가 조금 되는 편인데 나머지 소거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세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100% 정답에 딴 얘기 살짝 집어넣어서 오답 만들었죠? 얘는 맞는 말인데 오답이죠? 이런 식으로 두 번 꺾어서 원점 내려올 때 이 맞는 말 오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에 있는 얘기지만 이 타이밍에 맞지 않는 말. 이거 거의 정해진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부분 문제가 이런 매력 오답도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허둥댄다는 거죠. 어쩌지 다 되는 것 같고. 애들은 또 핵심 키워드 반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핵심 키워드 반복 요즘에 안 통합니다. 업데이트가 좀 돼야 돼요. 공통점. 예, 그래서 매력적 오답 어떻게 치고 들을 것이냐. 저희 수업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력적 오답을 종류별로 알아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우면은 요번에 학생들이 선지 보면서 삶의 질 떨어지고 시간 낭비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출제자 머리 꼭다기에 서서 아예 틀리려고 냈네. 근데 이게요. 느낌으로는 잘 안 돼요. 기억력 한계도 있고 들어보세요. 대충 이럴 것이다 그러면 대충 이런 거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다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말로 써야 돼요. 그럼 벗어날 때 삐져나올 때 바로 칼을 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맞는 말인데 왜 오답이냐? 아까 봤잖아. 맞는 말인데 이 타이밍에 들어만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 빠졌다. 대상운동. 예술에 대한 설명을 써라 아니면 과학에 대한 설명을 써라? 선제 보면 예술 과학에 대해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술에 대한 설명을 쓰라 그러는데 보세요. 예술에 대한 설명을 쓰라 그랬는데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여요. 정답은 우리 목동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고 야 자유를 영어로 해봐 그러면 다 freedom, liberty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야. latitude야 이러면 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나 같으면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 거. 첫 번째 모르는 단어, 두 번째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 세 번째 돌려 말하기. 예를 들면 주변색이 정답인데 정답에는 can't be seen very easily.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렇게 써 있어요. 주변색이라는 뜻은 맞는데 주변색이라고 안 써 있어. 정답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매력적 오답 마주치게 되면 찍고 싶죠. 상황의 압박을 받으면 심지어는 아까 말씀 예술이 정답인데 선택지에 과학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과학을 지우고 물음표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자기가 곧 찍어도 그건 못합니다.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절대 못 찍어요. 차라리 나 과학 선택해서 틀리겠다 이런 식으로. 틀려요.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자 원하는데 꼭두각시처럼 똑같은 방식 틀어놓고 나 영어가 안 돼서 단어를 외워야겠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시간 늘려야겠다. 이게 종교 같은 믿음 실체가 없습니다. 양을 많이 하면 들어주시겠지 내 소망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걸 찍는 본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이게 일상이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찍을 때 불안함이 아니라 즐겁다. 풀렸네. 이게 몇 번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그 몇 번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간을 뛰어넘는 게 이제 포인트죠. 똑같은 실력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 오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정답이 자유인데 freedom of speech에서 언론의 자유래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latitude가 자유란 뜻인데 아까 전에 위도라고 애들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애들이 모르겠다. 그래도 이거라도 찍자 이렇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때 스피치는 지울 수 있었는데 지문에 언론인 얘기는 없었으니까 지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애들 계속 남기게 되는 거죠. 자기 딴에 그나마 정답 찍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애들이 바보시 틀린 게 아니에요. 상황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때 딱 지우고 모르겠다. 터무니없는 거 찍자라고 하면은 이 선택 잘 못하죠. 경험이 몇 번 쌓이고 이 상황에 익숙하면 아무렇지 않죠. 일상이 되고 자신 없게. 그리고 또 진짜 초고수는 다른 애들 많이 틀리겠네.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초고수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정답 이해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건 문제입니다. 또 해설할 때도 이건 정답 이해가 이 뜻이니까 이 뜻이야 정답이야. 그러면 애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 저걸 다 알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정답 이해는 사치고요. 정답 이해는 출제자밖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도 정답 이해는 사치예요. 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정답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막 감동하고 막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애들은 생판 모르는 단어 막 공부하고 싶죠? 지금 사실 반만 하는 단어 공부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생판 지금 공부 안 된 거 공부하고 싶죠? 당장 점수로 연결되는 건 반만 하는 것들입니다. 왜? 반만 한다는 건 자주 노출됐다는 거거든요. 출제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도 바로 나오고. 그리고 반만 채우는 게 생판 모르는 거 채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애들은 자꾸 생판 모르는 거 자꾸 어떻게든 겉핥기라도 하고 싶죠. 그죠?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영어를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빼고 자기 실력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 빼고 다른 부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면 된다. 어차피 더 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쿨한 마음가짐. 정답을 결정하는 그 부분은 항상 쉬운 영어였다는 사실 까먹어. 정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정답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쉽다는 건 별개거든요. 정답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정답을 결정하는 그 부분은 쉽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틀리지는 않는다는 건데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면 애들도 추측밖에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 가지고 놀 거면서 사실 2분 동안에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추측밖에 안 되는 건 버려야죠.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추측해서 고민하면 그 결과가 되게 소중하게 결과가 막 과실처럼 주어지는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된 향상 전략 항상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니고요. 서바이벌 컨텐츠 요거 2에 반 사라졌는데 죄송합니다. 뭐 차이는 없습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 1회 수업 시간이 진행합니다. 그 전국 서바이벌이라고 출제진이 다른 서바이벌은 여기서 보는 거는 굉장히 지문들이 보면은 최신 지문이에요. 현대 영어예요. 요즘에는 현대 영어가 대세입니다. 근데 약간 고루한 그렇지만 좀 수준이 있는 길이도 길고 그게 이제 전국 서바이벌인데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지문만 나오진 않아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니까 너무 밸런스가 좋죠. 제 모의고사는 뭐냐면 제 모의고사는 뭐가 담겨 있다? 이 딜레마라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딜레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표현과 판단을 정리한 영혼담은 누적 복수 컨텐츠. 모의고사를 오늘 봤어. 다음 주에 머리에 힘주고 잘 봐야지. 그런다고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뭘 할 거냐. 여기에 영혼을 담아서 이건 이러니까 기억해야 돼.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테스트는 안 보는데 테스트의 형식을 빌려서 누적해서 지난주에 중요했던 거 이번 주에 또 모를 테니까 진짜 중요한 거 6번 반복해야 됩니다. 6번을 말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각인이 되죠. 저는 이제 이건 내가 가르친 거야라고 각인을 해주고 싶고 나 때문에 도움이 된 거야라고 각인을 해주고 싶으니까 수업 참여만으로도 얻어가는 게 있겠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그 막판에 성적을 많이 올린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2012년에는 9월 평가원 때 54점짜리가 이제 수능에 9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9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11월에 1등급이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첫 번째, 걔네들 질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뜻이라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모르면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이게 왜 오답이에요? 자기가 설명을 들었는데 왜 오답은 잘 모르겠대요. 그럼 말로 설명해주고 애한테 설명 확인받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그럼 그 친구는 무조건 성공이다. 지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 애들이 1등급 받을 만한 재료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와서 몇 번만 더 상기시켰으면 횟수만 차오르면 냈게 되는데 횟수를 안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새로운 걸 계속 섭취해야지 먹었던 걸 소처럼 되새김질하면 불안하죠.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수많은 게 반복 숙달로 그 실력이 이루어졌잖아요. 새로운 것도 섭취하되 어느 한 구석에서는 계속 맷돌 돌리듯이 계속 갈아줘야 되새김질을 해줘야 내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쭉 훑어보라 이거예요. 횟수만 채워지면 내게 되는데 왜 중간에 멈추냐고. 그래서 제가 막판에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100% 반복 숙달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제는 계속 학원을 통해서 풀거든요. 이 새로운 상황에도 똑같은 거 계속 적용해서 계속 맞추게 돼요. 실수하는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채워줘야 돼요. 그거를 제가 신경 써주면은 이 투트랙으로 가면서 결국 성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오픈마인드로 다가온 친구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내가 영어만 공부하러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애들이 벌써 다음 시험에 보면 내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게 나오네. 이게 느껴져야지 향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실력 향상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안 느껴지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 선순환 이거 타야죠. 이거 내가 공부했더니 나오네. 그러려면 얼마나 몇 번의 반복 횟수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일이 100개라 그러면 한 두세 개라도 정말 뿌리를 뽑아버리면 차이가 납니다. 겉핥기만 해서는 변화를 만들기 힘들죠. 물론 유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지는 가능할 수 있죠. 아예 안 하는 거는 최악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3을 보내서 결국 실력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 친구들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보내지 않았으면 유지라도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죠. 저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 프로토콜. 주제 찾기가 헷갈릴 땐 이렇게 하라. 1, 2, 3단계. 연습하면 시간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보다 다 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맞는 말인데 찍고 싶거든요. 어쩌지 고민해요. 그게 아니라 다 못 담았네 바로 지워요.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정답 이해하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올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것도 다 시간 낭비예요. 경험 좀 쌓아야 돼요. 순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상황에 따른 그 상황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마. 정답은 오른쪽 거죠. 추측할 것이나 무시할 것이나 무시하는 게 제일 좋죠. 추측의 결과는 문득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 오답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주어진 시간 채울까? 주어진 시간 채워야죠. 애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결국에 이 문제를 맞출 것이냐 틀릴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건 틀릴 것 같으니까 넘어간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게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이거는 되게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문제를 풀려고 들였던 절반의 시간은 다시 돌아와야지 하지만 계속 낭비되다 보면 시간 압박으로 그 시간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다 하더라도 다시 또 처음부터 고민하는. 주어진 시간까지 채우고 그러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데 맞추고 주어진 시간 채우지 않고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맞추고 해야 맞죠. 그죠? 본능적으로는 자기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 자기가 결국 맞출 것이나 틀릴 것이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 특히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되게 쉽게 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애들한테 수정 테이프 하나 주고 싶어요. 야, 너네 애매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다 빼라. 선지까지 포함해서. 다 하얀색으로 딱 지워버리면은 정답 정말 빨리 찾습니다. 그 못한 애들도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문의 뒤에 넘어있는 필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필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새창살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새창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 확실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느라고 고통받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 원어민 수준을 잘하는 애들은 이게 잘 됩니다. 자기가 일상에서 모른다고 이해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 잘한다고 한 단어씩 다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애들이 오히려 1등을 못 맞고 어떤 애들 보면
지문을 보면서 쭉 손가락 훑어요. 아, 이 얘기에서 이 거야. 이 큰 흐름을 읽는 친구도 잘 맞고 1등급 맞고 그런 세계입니다. accuracy,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fluency라고 일정한 flow를 타는 것도 중요하다. care, 제가 그 절박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남아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한테 간단한 미션을 줍니다. 속도, 정확성, 깊이. 네가 공부하는 오늘 공부했던 하나의 지문을 제가 원하는 디테일을 충족시켜서 해갖고 와. 그러면 한번 해오잖아요. 몇 개 물어보고 아니야. 요거 신경 써 더 해와.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원하는 기준을 만드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얘들은 성공합니다. 오픈마인드거든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짜 제가 말한 대로 해갖고요. 그러면 이 친구 성적 빨리 올라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고집이 있어.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과목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지문 하나 공부하는데 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속에 이 정도의 쾌적함과 이 정도의 기준.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 깊이를 알아도 이 정도 속도가 되는 그 기준을 바꿔주면 여기 향해서 올라가서 뭔가를 할 텐데 난 영어 공부라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오를 것이다. 점수도 오를 것이다. 이건 오류죠. 제가 이거 마치 제가 평생 동안 40년 넘게 이렇게 숨 쉬면서 막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짱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몸짱의 정반대가 됐습니다. 매일마다 움직이지만, 그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힘든 과정이 있어야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틀리면서 배워라. 수능에서 저 고정지 영어 파이널 대안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커리어 정확하게 전공을 짚어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가지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끝났고 혹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 하고요. 네, 혹시 손 들고 물어볼 거 없으시면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